아직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가을입니다. 가을 이미 불벌레 소리 가득한 가을밤. 책 한번 읽어봅시다. 사흘 후 기창은 수경의 양부모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주단자를 내밀었다. 전에 살던 지금시를 거쳐 상두째를 넘은 병호는 수류면 거야 마을을 먼저 찾아갔다. 접주함에 들르겠다던 필상이 돌아왔다는 기별을 받았던 터라 얼굴이나 볼 심산이었다. 거야 마을에 이르자 때마침 필상이 밖으로 나왔다. 모처럼 집에 오셨는데 어딜 가십니까? 형수님에게 혼나시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 소리 듣고 나선 길일세. 순막에 가는데 같이 가시려나? 전 종정마을에 갑니다. 스승님도 안 계신 곳에 왜 간단 말인가? 병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스승님 댁이 아니라 사주단자를 가져갑니다. 아우님도 장가를 드는구만. 그것이 형옥인 줄도 모르고 나이 차면 못 들어 안달이지. 사내들이란 날파리 인생이지. 두 사람은 원평천으로 나와 푸른 물이 드는 뚝길에 앉았다. 비가 드문 계절이라 개울은 바닥을 보였다. 헌데 순막엔 왜요? 돛줄로와 도끼라도 잡았답니까? 틈날 때마다 다금바리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네. 지난 가을에 만났을 때 신나는 일이 많을 줄 알았더니 좀 심드렁합니다 하더구만. 그 말에 병호는 맥이 풀렸다. 우리네 꼬락서니를 제대로 찔렀구려. 그 말을 듣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대 그려. 그래 글이나 익힐라냐 물었더니 그러자더구만. 틈나는 대로 일러주는데 업무는 깨쳤고 한자도 간단한 것은 읽고 쓴다네. 그리야 깨치면 쓸모가 있겠지요. 잠자리가 마땅찮거든 건너오시게. 눈먼 토끼라도 걸렸을지 모르지. 말을 마친 필상은 원평천을 따라서 올라가고 병호는 들판 건너 종정마을로 나왔다. 수경이 사는 곳을 방문하여 장차 장인 장모될 양부모에게 큰절로 인사를 올리자 사정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던 그네들은 귀한 손에게 저녁을 차려냈다. 특히나 수경의 양부는 병호와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금세 죽이 맞아 격푸 잔을 권하였다. 이미 송진사를 찾아 글공부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태인과 전주의 백일장에서 성적을 낸 사실과 장차 대과를 할 사람이라던 송진사의 평가가 있었던 데다가 직접 대하고는 더욱 흐뭇하여 흠뻑 젖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수경의 양부가 술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서야 병호는 별도로 마련된 별채의 숙소에 들었지만 술이 어중간해 따로 술상을 청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내외를 하는지 수경은 치맛단 한 자락 보여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엄제 순막에 올라가는 일도 방정맞은 짓이라 혼자서 뒤척이며 잠을 청하는 중인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방님 주무십니까? 문을 열자 초롱을 든 수경이 보였다. 언제는 동무님이라더니 빨리도 바뀝니다. 밖에 동무님이 오셔서 보자 하십니다. 찾을 사람이 없을 터인데. 그는 꿍얼거리며 옷을 걸쳤다. 여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필상뿐인데 야심한 시각이라 안 좋은 소식인가 염려되었다. 술이 좀 부족하니 술상 좀 봐주십시오. 같이 한잔 하십시다 그려. 서방님은 제가 이 집에서 책 잡히길 바라십니까? 잠자리가 낯설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둘러대고 밖에 나서자 짐작대로 필상이 소매를 끌었다. 지금쯤 순막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끼가 안 잡혔답니까? 다금바리가 없어졌네. 없어지다니요. 순막에 그는 없었네. 다금바리는 순막 주인에게 일을 배워 수출 굽고 내는 일에 이골이 나 있었다. 눈썰미가 뛰어나 좋은 수출 만들어 내다 파니 팔로가 많아져 순막 주인은 그를 친아들 이상으로 아꼈다. 일도 척척 해낼 뿐 아니라 약속 또한 어기는 법이 없어 주변 신뢰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약조가 되었음에도 순막은 온기 없이 썰렁할 뿐 아니라 술 먹고 들어온 남정네가 행패를 부린 것처럼 가재도구만 흩어져 있더라는 것이었다. 집안을 뒤진 흔적은 역력한데 행적이 모호하므로
필상은 먼저 병호에게 달려온 것이었다. 작년 추석 달 구경 나온 양반가의 여식을 어떤 파라코가 겁탈했다는 말이 돌았잖는가. 퍼뜩 그 생각이 들었네. 그야 양반 댁에 원한 있는 자의 소행이겠지요. 다금바리가 그렇게 뵙디까? 사람 속이 알 수 없지만 다금바리는 아닐 테지. 허나 뒤집어 씌우면 그만 아닌가. 그들 눈에 다금바리라면 아기가 맞네. 아닙니다. 일을 당한 양반가에서 말이 날까 시시했다지 않습니까? 산호와 짝을 지어 옥구 어디에 정착해 했다는 소문입니다. 소문은 부풀려질 망정 지어내긴 어렵지요. 그 일로 새삼 관을 압박할 리 없습니다. 다금바리가 만나는 사람이라야 우리네와 순막 주인밖에 더 있는가? 달리 원한 살 사람은 없단 뜻이네. 모악산 자락에 적당히 있을 리도 없고 지나는 나그네라고 한두를 당치 못할 나이가 아니네. 싸우는 적은 없고 집 뒤집만 한 형상이니 결국 관아에 끌려간 겁니다. 우리가 좀 잡스럽게 놀았어야지요. 도박판을 벌인 줄 알았거나 천주학쟁이의 소굴로 알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자. 병호가 뚝 위를 서성이더니 돌아섰다. 큰일 났구려. 뭔 말인가? 도주노비는 아니라도 다금바리가 호적대장이 없는 사람 아니오. 필상은 금세 알아들었다. 큰일이 많네 그려. 조선에서는 3년마다 군현별로 호구 총수를 집계 하는데 나라의 재원을 마련하자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군역자와 군보를 확보하는 일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매번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호적대장에는 호별로 사람을 기재하며 부모를 중심으로 자식과 친인척, 노비와 고공까지 등재해야 했다. 다금바리는 강화도 김진사 댁에 호적이 올라야 하지만 신민년에 몰사했으니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만일 관에 끌려갔다면 도주 노비로 취급돼 어느 변방의 관노쯤으로 틀어박힐 일만 남은 셈이었다. 집에 가거든 필사한 것들을 태우든지 하십시오. 다금바리가 형님에게 끈을 대 흘러왔음을 알아낼 테지요. 여차하면 나와 기범이까지 부를 겁니다. 행이라도 불려가거든 엊구지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하세나. 백정의 자식이니 험하게 굴 테지. 그럽시다. 기범에게는 박는 대로 연통하지요. 필상은 어둠 속으로 총총 떠나고 잠자리에 돌아와 보니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수경이 없는 것은 서운하였으나 보료 방석에 업문 크롤이 놓여 있었다. 몸만 가고 마음은 두었으니 달빛이 가득하지요. 달게 드시고 꿈으로 오소서. 다금바리 일로 오소서 돋은 소름이 순식간에 가라앉으며 갑자기 흐뭇해져서 병호는 남김없이 술병을 비웠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양모가 차려준 밥을 먹고 종일토록 걸어 그는 성반마을로 김기범을 찾아갔다. 성질 급한 기범이가 간밤의 일을 듣고도 이때는 또 태연하게 굴었다. 원정마을 장영님께 청해 관아 쪽 상황을 살피도록 하겠네. 하고 거야마을 성님은 당분간 피하는 편이 낫겠네. 집을 비우면 더욱 수성적을 터인데. 그 양반이야 원래 팔도를 주유하는 사람인데 달리 혐의를 두겠는가. 강화도에서 외적과 싸운 일을 재간놈들도 아는데 뭘 어쩌려고. 그러더니 그는 병호의 어깨를 슬쩍 밀쳤다. 장가등이 좋니? 사주단자를 가져갔으면 손도 잡고 입맞춤도 했을 거 아니여. 훈장님이 돼가지고선 엊구지나 잘 단속시켜. 우리보다야 개가 만만하지. 세상은 흙담처럼 바스라지는데 반상은 무엇이고 귀천은 또 왜야? 두 사람은 장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모처럼 같은 자리에 누워 밤을 보냈다. 필상에게는 병호가 의견을 전하기로 하고 관아의 형편이며 엇구지를 단속하는 일은 기범이가 맡을 작정이었다. 이튿날 귀가한 병호로부터 종정마을 다녀온 이야기를 듣더니 기창은 보자기에 쌓아놓은 물건을 내밀었다. 기력을 보호하는 약재와 체하거나 곧불들 때 쓸 약재를 넣었다. 혼인하기 전에 자은도에 다녀오너라. 그분은 집안의 은혜를 내린 분이다. 병호가 보따리를 간수하자 기창이 다시 일렀다. 얼굴만 보고 올 게 아니라
며칠 묵어서 오너라. 스승님을 모시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비우고 오라는 뜻이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지 궁리하고 오너라. 얼굴은 부드러웠으나 병호는 어쩐지 그 말이 무서웠다. 함께 스승님을 모신 동무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모내기 마치고 조카를 보러 오는 희옥이와 함께 다녀올 작정이었다. 병호는 천주학책이며 동학사에서 구한 문건과 진산 사내의 주머니를 마루 위 기둥에 걸린 소쿠리 속에 갈무리하였다. 그런 다음 고산으로 넘어간다는 약초군편에 서신을 들려 희옥이에게 보내고 거야 마을로 넘어가서 기범이의 의견을 필상에게 전하였다. 농산일에 재미가 들려 희옥이는 정가를 받고도 농번기 끝에야 소금실에 나타났다. 병호는 정읍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금바리에게 닥친 병고를 설명하였다. 예상대로 다금바리는 태인 관아에 붙들려 갔지만 특별한 혐의 없이 훑어간 것이었다. 태인 관아에서는 곧장 필상의 집에 사람을 보냈으나 다시 적조함으로 떠난 뒤였고 또한 금구 사람이라 어찌하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후속 조치로 거처를 주선한 기범이를 불러들였으나 역시 다른 혐의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장형이 손을 써서 까탈을 부릴 수도 없었다. 그러다 수령이 갈려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다금바리의 행적만은 끝내 오리무중이었다. 그럼 다금바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들 손 놓고 있단 말이여? 다금바리를 생각하며 희옥이는 눈물을 질근거렸다. 기범이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릴 밖에. 호방이나 병방에게 몇 푼 쥐어주면 금방 알아내겠구마는. 어차피 차후의 일일세. 죽지 않은 다음에야 찾아내겠지. 속에 얼음이 들었다더니 차가운 말만 하누만. 그들은 장성에서 주막 신세를 지고 나주 영산포에서 자은도 들어가는 배편을 수소문하였다. 주막에 머문 지 사흘 만에 흑산도에서 홍어를 싣고 온 배가 잡곡을 싣고 떠난다 하여 가외돈을 얹어주고 암태도에 내리기로 하였다. 이튿날 멀미 끝에 암태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은도로 들어갈 배편을 알아보다가 천포로 가라는 말을 듣고 북상하였다. 천포에 어서는 모두 민어와 병어를 잡으러 가고 차라리 거룻배를 알아보라는 말에 목적지가 빤히 보이건만 단량을 내고 배를 얻어 탔다. 암태도에서 오울이 남짓인데도 물살이 빠른 바닷길에 한참을 오르내린 끝이라 자은도에 닿았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해쓱하였다. 물질에 등하다는 다금바리 생각이 더 나누만. 도사공이 노자라도 털자고 들면 고깃밥 되는 게요. 그 와중에도 희옥이는 농을 하였고 병호는 풍파를 제일 많이 겪은 척 타일렀다. 목숨을 맡기려거든 믿는 게 죄상일세. 몇 호 되지 않는 해촌을 기웃거렸지만 하얗게 걸린 민어 껍데기 말고 사람 구경은 어려웠다. 마침 나무찜을 메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희옥이가 물었다. 두모동을 가려거든 어찌합니까? 어디서 오셨소? 지게를 맨 이가 묻는데 목소리가 여인이었다. 전주와 대인에서 왔습니다. 귀양다리를 보러 왔구만. 귀양다리란 유배 온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 같았다. 여인이 손을 들어 오른편 산을 가리켰다. 저 산이 마장산이요. 그 옆으로 열리 가면 꽃갈봉이 나옵니다. 개서 걸리 쭉 가면 두모산이 나오는데 더 가면 두모동이요. 처음 가리킨 산에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옮기며 설명하는데 좌우간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말 같았다. 그들은 여인이 일러준 마장산을 끼고 들어갔다. 열리 가서 걸리 가라니 참 자상도 하시네. 이곳은 남녀 구분이 없는 모양일세. 각박한 살림의 격식이 다 무엇인가? 병호는 갓을 벗고 망건 높은 채 맨상투머리를 하였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길을 물어 그들은 노을이 들 무렵쯤 두모동에 당도하였다. 마을은 자잘한 산으로 쌓인 채 툭 트인 서북방면으로 논밭이 갖춰져 내륙의 한적한 고장 같았다. 그곳에서 구럭을 맨 안악을 만나 송진사의 거처를 묻자 부속체가 딸린 초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안악이 일러준 집에 들어서자 곰방대를 들고 마루에 앉아있는 중년 사내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안악내, 구럭에서 낙지를 꺼내 항아리에 옮겨 담는 젊은이가 보였다.
젊은이 곁에는 무언가 얻어걸리기를 바라는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부리는데 따로 수인사 할 것도 없이 눈 마주친 중년 사내가 곤방대로 부속체를 가리켰다. 지고 온 부담농을 내던진 두 사람은 엎어질 듯 뛰어들며 스승에게 큰절을 올렸다. 먼 길을 왔구나. 송진사는 무심한 듯하였으나 고독의 그림자가 짙었다. 진즉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강령하신지요? 무탈하다. 학업에는 정진이 있느냐? 게으름이 깊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는 부담농을 열어 약재꾸러미를 꺼내놓았고 희옥이는 스승을 위해 준비한 지필묵을 윗목에 간수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귀한 물건이라 아껴 쓰고 있는데 큰 선물을 가져왔구나. 희옥이가 내놓은 지필묵을 보자 송진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병우는 할머니가 챙겨준 고사리며 산나물 말린 것을 부엌에 아낙에게 건네고 주인 사내와 아들에게도 늦은 인사를 올렸다. 곧 아낙이 저녁을 내오는데 젓갈 몇 가지에 꽁보리밥이 전부였다. 미리 준비한 중력고를 한 병은 주인 댁에 건네고 잔을 올리자 평소 술을 탐하지 않던 스승이 두어 잔을 마시고 둘에게도 권하였다. 병우는 몇 년째 송진사의 사랑에 드나들었지만 끼니는커녕 누른밥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없었다. 희옥이도 마찬가지인데 스승의 젓가락이 자주 어리굴젓에 머무는 걸 알고 희옥이는 밥숟가락에 얹어주며 곰살궂게 굴었다. 상을 물리자 주인댁 아들이 관소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리기 불상리는 무엇이며 리기 불상잡은 무엇이냐? 어찌하여 리와 기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섞이지도 않는단 말이냐? 스승의 난데없는 질문에 병우는 심드렁한 얼굴이 되었다. 기가 치우쳐 결핍되면 리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므로 주자는 리기가 분리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동시에 리는 그저 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결핍되지 않는다 하므로 한 말과 달랐습니다. 만일 그게 개똥이면서 말똥이란 말이면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오기는 헛소리가 되므로 논할 것이 없으며 물똥이면서 된 똥이란 말이면 그냥 똥이니 우선순위를 다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천년을 두고도 끝이 없는 것을 왜 다시 논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자 말한 셈이지만 평소답지 않게 말이 신랄하였다. 종지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위정을 논하며 척사를 논하겠느냐? 무의위하라는 말이 있으니 무언가의 함이 아니라 저 창창한 생명의 기운으로 절로 그리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물이 리로부터 비롯되는가, 기를 통해 발현하는가, 그런 논의를 넘어선다 할 것입니다. 늦봄과 초여름을 맞춰 자를 칼은 애초에 만들지 못하는데 큰 칼을 휘두른다고 봄바람을 쓸어내겠습니까? 어찌 리와 기로부터만 찾으며 천지창조만을 고집하겠습니까? 대체 그 무의위화란 어디에서 온 말이냐? 노자를 말하느냐? 조선의 어떤 선비가 한 말입니다. 내 이제는 삿된 무리와 어울리느냐? 병우의 버릇없는 말에도 그냥 넘어간 송진사가 역정을 했다. 희옥이가 눈치껏 화제를 바꾸었다. 이곳에 오신 지 반년이 지나는데 위에서는 소식이 없는지요? 스승이 희옥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상에서 덜어둔 민어 껍질 묻힌 것이 안주였다. 선비의 직분을 하고서 어찌 해배를 바라겠느냐? 난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민씨 척족과 박규수, 이유원 대감이 전면에 등장하였으니 조만간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박규수는 대동강에 올라온 이양선을 격침했더라도 저들과 통호할 마음을 품은 지 오래다. 외국은 양의에 굴복하여 외양일편으로 불리지 않느냐. 그런 오랑캐들이 황이니 칙이니 대일본이니 망발을 일삼는데 서계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어찌 그를 용인하자는 박규수 같은 자의 덕을 바라겠는가. 저들의 서계를 한사코 반대해온 이는 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규수 대감을 중용한 것은 외교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스승님 말씀대로 개환이 자강이니 하면서 양의를 받아들이자는 사람이 박규수입니다. 그가 우의정이 된 것은 임금의 눈이 그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병우는 대원군의 섭정을 저지한 책임이 송진사에게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바깥 일은 뒷일이고 내부에 기강을 세우는 일이 먼저인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냐? 아들이 깨치지 못하여 접시만 끼고 돌면 가난할 일이지 아비가 대신 며느리를 취할 노릇은 아니다. 당장은 현혹되더라도 임금이 짐승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양이들의 대포가 정묘하고 배가 기이하다 해서 신법까지 우수하겠느냐? 그들은 북방의 오랑캐와 다름없는 자들이다. 어쩌다 대포와 이양선을 가졌다 하나 하는 짓마다 남을 침범해 살육하고 빼앗는 일이니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병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양이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경로까지 같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직은 경로를 확고히 세우지 못해 위정척사를 깨칠 논변도 없거니와 모호한 차이나 드러내자고 스승을 찾아온 게 아니었다. 저들의 침공을 추호도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어차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범을 잡겠다고 범처럼 산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관솔불이 꺼져 세상이 칠흑으로 변하자 병호가 달빛에 의지해 술병과 잔을 치웠다. 식후면 자리에 들던 이곳 생활에 스승이 적응한 것을 눈치채고 관솔불 꺼진 것을 빌미로 자리를 파할 작정이었다. 스승의 자리를 보아준 후 밖에 나왔으나 갈 곳이 없어 서성이는 참에 주인집 아들이 함께 자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 말이 반가워 얼씨구나 방에 들어가 한눈을 면하고 나서 날 박는 대로 그들은 마을 뒤편 등성이에 올랐다. 소로를 따라가자 작은 모래밭이 펼쳐지며 신돌 해변이라 부르는 소리병 같은 바다가 나타났다. 사장 양끝 암벽이 짐승처럼 튀어나가 시야는 좁더라도 바다는 수평선까지 튀어 있었다. 병호가 수평선을 보며 중얼거렸다. 암만 해도 스승님과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 그거 모르니? 희옥이는 묻고서 스스로 답하였다. 너 스승님과 결별한 지 오래됐다. 물대새 한 마리가 바닥을 쪼며 걸음을 뗐다. 그들이 바닷가를 배회하다가 두모동에 돌아와 무엇을 할지 무료히 서성이던 중에 주인댁 아들이 낙지를 잡으러 갈 테냐 물었다. 송진사와 맞닥뜨릴까 걱정되던 터라 곧장 잠방이 차림이 되어 아들이 건넨 가래를 들고 따라 나섰다. 부엉산을 돌자 드러난 갯벌에 맨발로 들어서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가며 병호가 늦은 인사치레를 하였다. 그나저나 스승님 편을 보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관에서 떠는 기니 끓이고 있지 받겠다 했겠소. 관하에서 쌀말이라도 내야 하지만 어디 그럽니까? 그나마 그 집 아들이 밥값을 대니 한 그릇 더 얻는 거죠 뭐. 생활은 잘 하십니까? 생활이 뭐 있소? 허구한 날 책 읽고 대나무만 그리는데 전주학쟁이들은 뭐라도 밥값을 합디다만 양반님 네들은 맨날 한약만 쳐다봅니다. 오죽하면 귀양다리라 하겠소. 갯벌로 접어들자 발이 무릎까지 빠져 억센 소나기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하였다. 힘을 줘 비틀듯이 발길질을 해야 발을 빼치지만 주인댁 아들은 평지를 걷듯 따라다녔다. 사내가 한 곳에 머물러 둘을 기다리더니 분화구처럼 뚫린 작은 구멍을 가리켰다. 낙질한 놈들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반드시 숨구멍이 있는데 부르십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창을 낸단 말이죠. 저기 하나 더 있죠? 사내가 처음 찾아낸 부릇을 발로 밟자 반대편 숨구멍에서 흙탕물이 올라왔다. 요 중간쯤에 있을 거요. 사내는 가래를 푹푹 찔러 갯벌을 떠냈다. 몇 차례 그러더니 두 사람 눈에는 띄지도 않는 작은 무더기를 갯벌에 뒤집어 놓자 뻘흙에 범벅된 낙지가 고물거렸다. 그것을 고인물에 휘휘 헹궈 구럭에 넣고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이어 다른 부릇을 발견했는지 꾹 밟아보고는 둘에게 파보라고 일렀다. 병우와 희옥이가 마주서서 구슬땀을 흘리며 가래질을 하는데 담이 할 때는 일도 아니더니 떡살 한 가지라 딸려오지를 않았다. 그만 파쇼! 사내가 중얼거리며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희옥이가 따졌다. 왜 관둔단 말이오? 벌써 도망갔소? 그리 설렁설렁 파서 될 게 뭐요? 세상 천지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일부러 헛구멍 파게 한 건 아니오? 어쩐지 사내가 밉지 않아 병호는 동일합시고 한마디 했다.
선빈네 하는 자들은 콩으로 매주를 쓸 때도 안 믿지. 둘이서 잡아보시오. 그러며 성큼 나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병호가 힘없이 말하였다. 우린 선비 아니오. 사내는 또 다른 부릇을 발견했는지 가래질을 하고는 무언가 건져 부럭에 담았다. 두 사람은 밤밑을 보며 함께 몰려다녔지만 부릇인지 쥐구멍인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허탕을 치고 다니자 사내가 불러 부릇과 손구멍을 보여주고 중간을 파라며 금을 구워주었다. 머루알 같은 땀을 흘리며 가래질을 하다 말고 희옥이가 희끗한 것을 주워들었다. 와, 낙지다! 낙지! 그가 꿈틀대는 것을 흔들며 아이처럼 좋아할 때 사내가 쓱 보고서 이거 보시오. 다리가 잘렸잖소. 이런 건 내다 팔지도 못한단 말이오. 하더니 낙지를 낚아 구럭에 넣었다. 옷처럼 성공했는데 그깟 칭찬을 아낀단 말이오. 선비가 스승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개껏한테 듣는단 말이오. 어제는 된통 당하더만. 그냥 반이야 칭찬을 꾸중으로 하시니까. 나도 방금 칭찬한 게요. 희옥이와 사내의 하는 짓거리를 보자니 어느덧 동무가 돼버린 듯하였다. 그들은 4월포 우물에서 흙을 씻고 수확한 낙지 일부를 탁주와 바꿨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다리 잘린 것을 안주삼아 날 새는 줄 모르고 마셨다. 저작자 일하는 것을 보니 우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그려. 초막을 달아낼째도 그러더니. 소피 보러 간 사내를 희옥이가 턱짓하였다. 넌 농사 일을 하느라고 까맣게 탔잖아. 우리에겐 우리의 일이 있겠지. 이튿날부터 두 사람은 스승을 피해 주인댁 아들과 낙지를 잡거나 무태 나가는 배에 흥정하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주인집 아들은 그들이 떠나올 때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다. 무안에 도착한 그들은 이태 전에 병호가 모장의 과장에서 만났다는 선비를 찾아갔다. 별시에 응했는지 묻자 사내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어찌 관주를 받겠느냐 혀를 찼다. 돌아오는 길에 성밭마을에 들르자 기범이는 새로 알게 된 다금바리의 소식을 건넸다. 태인 현강이 바뀌고 관아 안팎이 정리된 후 변방 어느 고을에 관노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군. 오늘은 여기까지.